예, 국가안보 전략연구원의 최용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하노이 이후의 북한의 대외 전략이고요. 뒷부분에 이제 이 페이퍼를 제출할 때쯤에는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가 끝났다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에 나온 건 단어 몇 개여서 그걸 가지고 정리한 내용인데 다행히 그 이후로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타임스팬이 한 2, 3년 됩니다. 그래서 과거 내용을 조금 리뷰하는 게 앞부분에 있고요. 뒷부분은 이제 최근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상황 전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겠지만 2월 말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한이 3월 달 정도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시정연설에서 최초로 정리된 입장이 나왔고요. 아마 그 이후에 전반적인 전략 기조는 그 시정연설의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보면 미국과는 장기전이 갈 거다. 그리고 제재 해제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달라진 거는 이제 시한을 연말로 설정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남북 관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북중 정상회담, 북러 정상회담 등등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통계에 보면 2019년에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인 관광객이 한 30% 정도 북한에 입국한 숫자가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제재 해제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제재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내적으로는 관광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에 편승해서 확실히 중국 편에 서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준 게 이때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 진전이 없고 결국 연말 실기 5차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입장을 내놓습니다. 그게 이제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정면 돌파 전이라는 이었습니다.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하노이에서 너무 제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갖고 거꾸로 미국이 보기에 제재가 잘 작동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줬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재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럼 제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관광사업을 통해서 돈을 좀 벌고 그리고 최대한 내부 예비를 동원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자기 핵 능력을 강화시켜서 미국과 한국을 초조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북한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갈등에서 중국 편을 확실히 서겠다라는 것 같고 실제로 미중 갈등 국면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무슨 대만 문제, 홍콩 문제, 무슨 신장 위구르 문제 터질 때마다 북한은 어느 국가보다도 확실하게 중국 편에 서서 성명을 발표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이게 2019년 말인데 2020년에 이 계획 발표는 한 달도 안 되고 코로나가 터지고 북한 경제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55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2016년부터 대북 제재 본격화하면서 2017년, 18년에 북한 북중 무역액이 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2019년, 20년은 다시 80%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는 북중 무역이 북한 대외 무역의 전부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 차지하니까 전반적으로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가 하강 국면에서 코로나로 다시 한번 얻어맞은 거죠. 이것을 쪼개서 보면 대북 제재는 주로 수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출이 확연하게 줄어들지만 수입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년, 20년 넘어가면서 수입도 거의 완전히 줄어들고 그 아래 통계를 보시면 3, 4월 달 그리고 10월, 11월, 12월 달은 무역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민 필품 관련된 것들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요새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느냐 마느냐 논의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향후의 쟁점이 될 거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이제 관광 사업을 통해서 돌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김정은 3대 역점 사업이라고 해서 삼지연, 양덕, 원산갈마 등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 돼서 관광 부분에 대한 투자 회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북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20년에 북한이 이제 몇 번 당 정치국회의를 하면서 김정은 핵심 사업, 4월 정치국회의에서는 김정은 핵심 사업이라고 하는 원산 갈마지구에 대한 언급이 쏙 빠집니다. 아직까지도 완공 안 된 것 같습니다. 원산 갈마는. 그리고 6월 정치국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인민경제 4대 선행 부분이라고 해서 전력, 금속, 화학, 석탄 이야기하다가 화학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올해 8차 당대회에서는 화학하고 금속이었나요? 두 개로 줄어들죠. 좋게 이야기하면 선택과 집중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자기들 목표 수치를 점점 낮춰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그 태풍이 한 3개 정도 되게 희한하게 한반도를 쭉 타고 올라가면서 북에 피해를 줬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차 당대회에서도 그 수치로 제시된 목표들이 뭐 몇 개 안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검덕지구 25,000호 건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덕지구 수해 복구 아직도 안 된 거죠. 피해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올 1월 달에 열릴 8차 당대회에 대해서 많이들 주목을 했었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시기에 거의 맞추어서 북한이 8차 당대회를 잡았었고, 그래서 8차 당대회에서 뭔가 좀 달라진 모습이 나올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제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결정한 거는 기존 그 7기 5차 전원회의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정면 돌파전을 계속 하겠다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었었고요. 이제 대외 경제사업 부분으로 북한이 그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것은 관광사업이 유일합니다. 좀 특이하긴 했었는데, 그렇다면 얘네는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지만 북중 국경이 열리고 다시 관광을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외 전략이라든가 그 전반적인 기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면 돌파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8차 당대회가 그 재작년에 있었던 그 7기 5차 전원회의 내용보다 좀 더 강경해진 것은 이제 대미 입장이 좀 더 분명하고 강경하게 제시된 것, 그리고 이제 그 전략 전술무기 개발과 관련돼서 정말 꼼꼼하고 자세하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적어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것, 내용들이 핵 선제 공격에 대한 뭐 능력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북미 관계에 대한 메시지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노이 이전부터 이렇게 쭉 보면 상당히 하노이 이후로 보면 조금 강경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롱텀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관리된 메시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심하고 거친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강대강 선대선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북한의 입장은 자기들은 입장이 정해져 있으니 미국이 달라진 계산법을 가지고 오면 협상에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그 8차 당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8차 당대 이후에 이제 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당 중앙이 제8기 2차 전원회의를 하고 당 세포비서대회를 하고 시군당 책임비서대회를 하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일정들을 올 상반기 내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58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최고인민회의 14기 4차에서 결정한 그 국가예산 수입 지출 계획 증가율인데요. 김정은 집권 이후의 최저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예산 계획이 증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 8차 당대회에서 새 5개년 경제 계획을 내놓고 그걸 위해서 어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북한의 그 예산 내용들을 보면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없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없으니 새로운 투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금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8차 당대회 끝나고 8기 2차 전원회의니까는 8차 당대회에서 5년짜리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그럼 올해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그리고 한 달 만에 당 경제부장을 김두일에서 오수용으로 교체를 합니다. 경제계획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그 대외 전략이라는 것이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정면 돌파전이라면 핵심은 북한 경제 내구력인데 내구력은 의외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 그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북한을 강하게 조일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1990년대 말 북한이 어려웠을 때 상황하고 비교하면 지금 그만큼 어려운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실제 북한 그 제재로 인해서 북한 경제에 충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제재로 인해서 북한 경제에 충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내구력은 사실은 경제적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잘 전환되지 않는 북한 체제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그 제재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기 2차 전원회의 이후에 최초로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포비서 대회 이런 것들을 개최를 하는데 이건 아마 금방 말씀드린 부분
경제 위기가 정치적 위기로 전환되지 않도록 체제 내부를 단속하기 위한 북한 나름의 노력 차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북중 관계 변수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이 닫혀 있지만 벌써 이미 이제 북중 국경에 다시 뭔가 무역을 재개하고 있던 움직임이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고, 실제로 북한도 그 경제를 오픈하려면 결국에는 코로나 극복이 변수일 텐데, 코로나 극복과 관련해서도 중국의 역할, 그리고 북한 경제 회생과 관련돼서도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우리가 그 지금 한미 관계에 굉장히 집중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중국 역할론이 언젠가는 다시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가 종료되고, 그리고 이제 엊그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아침에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북한 비핵화 혹은 뭐 CVID, FFVD 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 그리고 판문점과 싱가포르를 인정한 것, 이런 것은 과거의 협상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겠다, 협상의 연속성을 살리겠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밝히지 않았던 부분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대북 특별대표 임명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그때는 왜 하지 않았을까라고 궁금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까지 보면은 전체 한 세트로 완결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뭐 미국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때 남겨놨던 건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해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달성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에 대한 표현이 전반적으로 좀 조절된 거, 그리고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겠다라는 점 긍정적이지만, 아침에도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그러면 실제로 협상으로 끌어오기 위한 어떤 방법을 미국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뭐 그게 미국이라고 해서 별 방법이 있을까 생각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 협상 전략 측면에서 미리 카드를 깔 필요가 없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여러 측면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계속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미국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들은 이미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우리가 남한이 제시했던 거긴 하지만 종전선언 이야기도 있었고, 연락사무소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또 하나 꼭 얻는다고 하면 협상에 나왔을 때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협상에 응할 거냐, 협상 방식을 어떻게 취할 거냐, 무엇을 요구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북한이 좀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다고 하면 협상에 나오기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뭐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걸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일단은 그 미국 측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층에서 검토 혹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찔러보는 거. 여하튼 여러 가지 방식의 접촉을 시도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때 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어쩌면 지금 시기부터 시작해서 제 생각에는 북한이 아주 조심스럽게 나온다고 하면 한 가을쯤 혹은 올해 안에는 뭔가 한 번쯤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는 북이 계속 콕콕 찍어서 주장했던 것들, 무슨 한미 연합훈련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들이 어떻게 나는가도 북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오늘의 이야기일 텐데, 아까 아침에도 무슨 인게이지먼트, 대북 관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여가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 같기도 합니다. 인게이지먼트를 그 영어 사전에서 찾으면 약혼이라고 나옵니다. 인게이지먼트는 그래서 저는 뭔가 약속과 책임의 관계를 시작하는 게 인게이지먼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포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관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관여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포용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을 어떻게 약속과 책임 있는 관계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이제 대체적으로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육자회담 경험에서도 그렇고 단계적인 접근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우리의 딜레마이자 미국의 딜레마이기도 하지만 선거로 선출된 민주국가 정부의 임기보다 핵 문제 해결의 시간이 더 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도 장기전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것은 북한의 우방인 중국 혹은 어쩌면 중립적일 수도 있는 러시아 등등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 같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북한이 시간 싸움을 한다면 자기들은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 갖고 그 주변 국가들이 초조함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미국은 계속 경제 제재를 해갖고 북한을 힘들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마지막엔 선택의 순간에 몰리면 가진 게 없는 자들은 많은 것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장기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대 안보정책학과의 안준영입니다. 저는 법대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고, 특히 이제 국제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뭐 전략적인 대응 방향 이런 것들이 오늘 많이 논의가 됐는데, 저는 좀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접근법으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것은 그 국제법에서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어떤 합의가 있으면 합의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사실은 국제법에서의 주로 관심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합의사항의 이행을 더 준수를 제고할까, 이런 그 주제는 사실 국제법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은 아닌데요. 워낙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특수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좀 오늘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내용들은 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얘기가 된다기보다는 평화 체제, 특히 그런 관계에서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관계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국가 행위자 그리고 뭐 정부, 합법 정부 이런 정부에서 그 준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남북 간의 합의가 그동안 법적 성격이 굉장히 이제 불분명한 채로 머물러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의 합의들은 그 국가 승인의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조약이 아니라 비구속적 합의의 형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작 자체는 북한이 국제법에 대한 좀 잘못된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각주 2번에서 좀 표시를 해놓기는 했는데, 북한의 국제법 교과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만이 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사실은 북한에 계속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비국가 행위자도 사실 조약 체결의 주체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이 2000년대에 이르러서야 이제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출발점 자체가 이제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의 그런 합의가 있고, 특히 9.19 남북 군사 합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남북 군사 합의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파기를 언급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또 약속을 안 지키고, 이게 이제 무한정 반복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그 남북 합의의 법제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법제화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다의적이다 보니까 아마도 주로 국내에서는 이걸 국회 동의를 받아서 국내법적인 구속력을 있게 만드는 거, 이 정도로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사회에서 통상 리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 통상 이걸 이제 그 법적인 그 효과를 갖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약으로 체결하는 형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국제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서 위반을 하게 되면 국제법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사실 이제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의 논의를 로마자 2번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별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구별하는 이유는 일단 조약을 위반하게 되면 법적으로 국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효과가 수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원상회복이라든지 금전배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배상 의무가 부담이 돼야 되고, 특히 상대방의 국제적인 약속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그 동등한 비례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대응 조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구속적 합의는 애당초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대응 조치를 기대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비우호적인 조치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라고 하는 게 나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합의라고 하는 것이 형식이 어찌 됐든 간에 국가들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비구속적 합의를 택하느냐? 그것은 뭐 의회의 통제를 피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면 좀 모호하게 봉합할 수 있고,
또 신뢰관계가 없으면 더더욱 이제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되겠죠. 또 우리나라처럼 국가 승인의 효과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비구속적 합의를 취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게 조약에 따른 법적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비구속적 합의를 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많은 유연성과 가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이제 더 크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관계가 자꾸 이제 비구속적 합의의 형식으로 이렇게 택하다 보니까 자꾸 이 위반 사례가 이제 반복되고 위반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마땅히 법적으로 취할 조치가 없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비구속적 합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취하는 것이 뭐냐면 국내법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법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개정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입법권자의 의지에 따라서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주 번복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가는 그 법률보다 더 상위에 있는 헌법에다가 아예 이제 못을 박아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필리핀 같은 경우는 위헌 판결이 나버리면 더 이상 합의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구속적 합의를 더 국제화를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든지 국제기구를 참여시켜서 이제 합의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뭐 여실하게 드러났지만 결국에는 국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이해관계에 안 맞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구속적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인 결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그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채택해야만이 사실은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물론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조약 위반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들은 사실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해야만이 사실은 잘 준수될 거라고 하는 기대와 신뢰를 발생시키고 또 이게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그런 법적 의무는 승계되기 때문에 뭐 쉽게 이거를 의무를 도외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처럼 계속해서 일방적 파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조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면 파기나 폐기나 탈퇴 이런 것들은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사실은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법적인 결과를 사실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로마자 3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 제도와 추진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전제는 일단 조약의 형식을 취할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사실 합의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제 도루묵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합의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이제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 교섭 과정에서 이제 협상의 원칙을 취하게 될 때 결국에는 핵 문제를 빼놓고 나면은 사실 합의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란 핵 합의처럼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굉장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상 최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번복이 가능하고 그럼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해법이 모색이 될 수가 있고 또 이게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 그러한 협상 원칙을 채택했던 이유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취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국민투표를 반드시 회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헌법에 보면 그 국민투표 회부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전적으로 이제 대통령에게 맡겨져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국민투표를 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 그럼 사실 법적인 장애물까지도 다 극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콜롬비아 사례처럼 반대 50.2, 찬성 49.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국론이 분열돼서 사실은 합의 자체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것이 맞는지 그 당시 이제 합의를 채택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만약 국민투표가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고려사항인데요. 일단 내용적 측면에서는 최대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봉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물론 처음부터 근본 원인을 다 다룰 필요는 없고 그러면은 새로운 기구를 설립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시적인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단기간에 어떤 가시적 성과에 얽매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악영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 필요한 시점에서 가시적인 조치들이 있어야만이 사실 신뢰 구축이 되고 또 합의가 이행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또 세 번째로는 문헌의 해석에 있어서 견해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정밀하게, 최대한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할 때도 물론 건설적 모호성을 취할 필요는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상충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양보를 한이 있더라도 건설적 모호성을 취해야 되는데 북한은 항상 건설적 모호성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빠지지 않도록 뭐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화를 통한 이행 제고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제3자의 참여를 통해서 이행에 대한 확실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활용되던 수단은 군사적 부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유엔 헌장 2조 사항에 따라서 무력 행사가 금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부적합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군사적 지원의 형태를 통해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 한해서 어떻게 이것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치적 외교적 보장인데 통상 특정 국가의 정부라든지 국제기구가 입회자로서 공동 서명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관행들은 사실은 애초에 이제 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체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행사할 권리를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무를 그렇게 부과를 함으로써 어떤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분쟁 해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무지우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유엔의 권위를 활용해서 유엔 총회 결의 이외에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를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치는 이행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것인데요. 이행 메커니즘을 확립하려면 일단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그걸 이행하는 기구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행하는 것을 확인 감독하는 기관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기구도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행기구를 구성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 이행기구를 만드는 것 자체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합의를 할 때 사실은 구성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여기서 이제 발목이 잡히니까 이것도 사실은 통상적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때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로 해서 만들 수가 있겠다. 두 번째로는 이행의 확인 감독 기구인데요. 그 이행의 확인 감독 기구도 사실은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행 기구 자체가 확인하는 기능을 갖게 하는 건데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사실 그러한 방식을 취했고, 근데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성공한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어떤 제3의 기구를 통해서 국제화하는 방식을 사실은 취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국제화를 통해서 이걸 확인 감독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원장직에 애초에 제3국이나 국제기구 대표를 임명해놓고 교착 상태에 이르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장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성원에 제3자를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여러 차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자꾸 이제 우리 민족끼리의 주체적인 해결을 북한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3국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국제적 행위자들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을 사실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게 최종 분쟁 해결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남북 기본 합의서처럼 뭐 쌍박 군사 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해서 협의 해결한다 이렇게 되면 협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별도의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협정의 해석에 관한 책임과 권한, 그 다음 최종적인 권한 이런 것들을 갖게 해야만이 사실은 합의의 법적인 구성력이 가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관계를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 지금처럼 자꾸 비구속적인 합의의 형식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또 언제든지 북한은 그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 또 이걸 다 합의를 파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사실은 국제사회에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정상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차원에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